여보 뭐해? 목마르다니까. 메시지를 재차 보냈다. 읽은 표시는 있는데 대답이 없었다. 나는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나가서 가져올게. 불어 문손잡이 돌리는 소리를 크게 냈다. 카톡. 급히 답이 왔다. 기다려. 가져다 줄 테니. 잠시 후 또 메시지가 들어왔다. 문 앞에 있어. 방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 페트 물병이 하나 놓여 있었다. 남편은 거실에서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고마워. 남편은 대답 대신 미간을 좁히고 입술을 앙다물었다. 남편 속이 전기 보일러처럼 끓어 터지기 직전이라는 신호였다. 신혼 때 그런 표정으로 고함을 지르던 남편에게 맞아 눈두덩이 퍼렇게 멍든 적이 있었다. 같이 살고 있던 시어머니는 말리기는커녕 맞을만 했으니 맞았지. 여자가 어딜 감히 남자에게 대들어. 라고 남편의 폭력을 정당화해주면서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 딸아이가 태어나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피차 나이가 들면서 폭력은 사라졌지만 욱하는 성격까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다. 귀퉁이가 날아간 거실 탁자가 보였다. 남편의 분노 수위가 올라가고 있었음에도 내 감정을 끊지 못해 계속 퍼붓다가 폭발해버린 남편의 흔적이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폐렴 코로나19 때문에 남편이 출강하던 문화센터가 예방 차원에서 폐강된 후 남편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 머물러 있었다. 매일 세끼 차려내는 밥상도 힘든데 남편은 반찬 투정까지 못해 나를 힘들게 했다. 소파와 한 몸이 되어 텔레비전을 보며 물 떠와라, 커피 타와라, 술 안주 내와라 연방 부려먹는데 마침내 나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했다. 나는 화를 내는 동시에 따다다다 차곡차곡 쌓였던 묵은 울분까지 토해냈다. 남편은 눈을 부라리며 금방이라도 주먹을 날릴 듯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그 정도의 두려움을 느낄 나이는 지났다. 더 세게 몰아붙이자 에이씨! 욕지기와 함께 들고 있던 TV 리모컨을 힘껏 집어던졌다. 리모컨은 나무 탁자에 정통으로 맞았다. 얼마나 큰 분노를 담았는지 탁자가 움푹 패고 귀퉁이 일부 나무 조각이 부서져 나갔다. 순간 남편도 놀라 움찔하였지만 나는 마치 내가 맞아 살이 찢긴 듯 충격을 받았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가출을 감행했다. 오리털 점퍼만 걸치고 무작정 나왔다. 막상 갈만한 곳이 없었다. 시장 갔다 온 뒤라 다행히 주머니에 얼마간의 돈과 카드가 있었다. 나는 서울역으로 나가 기차를 타고 얼마 전 결혼한 딸이 살고 있는 대구로 향했다. 벼랑간 들이닥친 나를 보고 딸과 사위는 의아해했다. 놀러 왔다고 해봐야 집에서 나온 부수수한 차림 그대로를 보고 속을 리도 없어서 사실대로 말했다. 딸과 사위는 때늦은 사랑 싸움쯤 여겨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질 않았다. 딸은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 엄마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딸의 말에 이어 남편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뚫고 들렸다. 네 엄마 당장 올라와 사과하라고 해라. 안 그러면 이혼이다. 그 순간 딸이 발끈했다. 아빠야말로 사과해. 아빠가 한 건 가정폭력이라고. 이혼당할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아빠야. 공부를 잘해 의대까지 간 딸이었다. 늘 자기 닮았다고 주장하며 끔찍스레 귀여워하던 딸의 공격에 당황한 건지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전화를 끄는 딸은 적극적으로 내 편이 되었다. 당분간 돌아가지 마. 이참에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게. 그러려면 아빠가 고생을 좀 해봐야 돼. 다른 이유로 사위도 서울행을 막았다. 코로나19도 피할 겸 오신 김에 푹 쉬었다가 서울이 좀 잠잠해지면 가세요. 전국적으로 매일 새로운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지만 대구는 아직 청정지역이잖아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딸과 사위가 모두 나간 뒤 빈집에 홀로 남았다. 할 일이 없으니 생각만 많아졌다. 이혼도 생각해 보았다. 이 나이에 홀로서기 한다는 게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니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았다. 몸도 건강하니 무얼 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재산의 반도 챙겨 나올 것이다. 이혼 후 힘들어할 남편의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통쾌했다. 물 한 번 제 손으로 떠먹지 않던 사람이 밥인들 제대로 챙겨 먹을까? 하루가 지루하고 더디 갔다. 텔레비전과 이야기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는 거 외엔 할 일도 없었다. 시장도 가보고 백화점도 나가봤지만 흥미가 없었다. 공원을 가도 2월이라 아직 꽃도 피지 않아 볼만한 풍경도 없었고 준비해온 옷이 없어서 딸의 옷을 빌려 입고 다니니 차림도 불편했다. 한때 화가도 꿈꾸었고 시도 극적일 만큼 감성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는데 어느새 이렇게 되었나 씁쓸하기도 했다. 유일한 즐거움은 내가 준비해둔 저녁을 맛있게 먹는 사위와 딸을 보는 것이었다. 밥을 먹고 나자 그릇을 챙겨 설거지를 시작하는 사람은 사위였다. 설거지통에 손을 집어넣고 있는 사위를 보기 편치 않았다. 딸을 나무라자 사위가 아니라고 손을 내저었다. 저는 같이 집안일을 하는 게 재밌어요. 게다가 이번 주 설거지는 제 차례인걸요. 차라리 내가 하겠다고 일어서자 막으며 딸이 핀잔을 주었다. 집안일은 왜 무조건 여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 가만 보면 엄마 잘못도 커. 아빠를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사람은 엄마니까 엄마는 생활의 즐거움을 아빠에게서 빼앗아갔던 거라고. 그러고는 이제 와서 억울해하지. 그건 네 세대에나 통하는 얘기지. 우리 땐 그렇질 못했어. 그때도 다 엄마처럼 살진 않았어. 딸과의 대화는 자꾸 엇나갔고 말을 할수록 자존심만 상했다. 사위는 내 집처럼 편히 지내라고 말했지만 내 집인 것과 인 것처럼은 많은 차이가 있었다. 대구에서는 사흘밖에 머물지 못했다. 불편해서가 아니었다. 대구에서도 결국 확진자가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전국에서는 31번째라는 확진자가 나타난 다음 날 대구 경북 지역에서 폭발적인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나타났다. 딸과 사위는 본격적인 창궐의 시작 신호일지도 모른다며 서울로 돌아가라고 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더 위험한 거 아니야? 늘 환자들을 만나는데 그러다가 확진자에게 감염될 수도 있잖아. 우리는 의사야. 어려움에 처한 환자들을 돌보는 건 우리들의 의무이고 엄마는 우리한테 마음 쓰지 말고 아빠를 챙겨줘. 아빠는 당뇨에 고혈압이 있잖아.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치명적이 될 수 있어. 중국 의안을 보니 의사나 간호사들이 밀려드는 환자들 때문에 쉴 틈도 없고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더라. 이왕 온 거 내가 옆에서 너희들 식사라도 챙겨줄게. 엄마가 옆에 있으면 신경이 쓰여. 가주는 게 나아. 매정할 만큼 잘라버리는 딸이 시키는 대로 마스크를 끼고 서울행 기차를 탔다. 딸 내외가 걱정도 되었지만 집에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걸 은근히 반기는 마음도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려 막 택시를 타려는데 딸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잠복기 14일간은 집에서 자가격리해야 돼. 대구에서 이것저것 다녔다고 했잖아. 그러다 드러나지 않은 환자랑 마주쳤을 수도 있어. 어떤 환자들과 접촉했는지 모르는 우리랑도 같이 있었고 여기 상황이 워낙 심각하니 엄마도 안심할 수 없어. 아빠와도 접촉하면 안 돼. 내가 아빠한테 자가격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둘게. 어릴 때부터 유난히 돈독하던 부녀 사이였다. 날 걱정하는 게 아니라 혹시 아빠에게 감염시킬까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고 나를 서울로 돌려보낸 것도 아빠가 걱정되어서였구나. 살짝 꼬인 마음도 들었다. 엄마가 안방을 쓰는 게 좋을 거야. 화장실이 딸려 있으니 아빠에게 체온계, 비누, 소독제, 마스크도 충분히 준비해 두라고 할게. 방 안에 전자레인지하고 커피포트를 들여놓고 즉석밥이나 군것질거리, 요리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은 것들도. 예주가는 집밖 출입하지 말고 방에서도 안 나간다고 생각해. 아빠와 이야기를 할 일이 있어도
최소한 2m는 떨어져서 이야기하고 딸이 말하는 구체적인 자가격리 방법을 듣자 긴장과 함께 조금씩 현실감이 느껴졌다. 서울에 도착한 즉시 자가격리가 시작되었다. 남편은 자기와 마주치지 않아야 한다는 수칙은 철저히 지켰다. 하지만 식사 준비나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은 여전히 내 몫이라고 생각했다. 외출 금지인 나 대신 시장을 가거나 세탁소 출입한 것만으로도 남편으로서는 낯선 경험이겠지만 부엌에 던져놓은 찬거리들을 보니 짜증이 났다. 죄다 손 많이 가는 것밖에 없었고 부엌 일을 해본 적 없던 사람이라 중구난방이었다. 엄청난 양의 쪽파를 보니 언제 저걸 다듬나 한숨이 났는데 파김치 담으려니 마늘이나 액젓이 없었고 전을 부치자니 부침가루가 없었다. 육개장이 먹고 싶다며 소고기도 사왔지만 무나 파를 비롯한 부재료는 없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실 맥주나 땅콩, 마른 오징어 같은 안주들은 빠짐없이 잘 챙겼다. 나는 널브러진 재료들을 정리해 다듬고 씻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음식을 만들었다. 집도 깨끗이 청소하고 밀린 빨래도 했다. 그런 후 방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식사 준비 다 해뒀으니 드시오. 반쯤 열어둔 문을 통해 남편이 방에서 나오는 걸 보며 다시 문자를 보냈다. 참, 집안을 전체 다 소독해야 할 거야. 청소를 하느라 손 안 댄 데가 없어서 그래. 그러고 보니 음식들도 그렇네. 밥솥에 든 밥은 뜨거우니 괜찮겠지만 다른 것들은 어떨까 걱정돼. 나물은 손으로 무쳤고 다른 음식들도 간을 봐가며 만들었어. 그릇들도 전부 손댔어. 그동안 먹은 그릇들을 하나도 씻지 않고 잔뜩 모아두었기에 설거지부터 했거든.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면서 문자를 보던 남편이 주춤 손을 멈추었다. 그리고 나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왜 고무장갑을 끼지 않았어? 당신이 늘 나무는 손맛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비닐이나 고무장갑도 마찬가지야. 그걸 끼려면 결국 내 손을 써야 하거든. 그렇다고 알코올로 닦은 장갑으로 음식을 만들 수도 없고. 에이! 툴툴대며 남편은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다. 남편이 나간 후 나는 밖으로 나와 내가 만든 음식들을 맛있게 먹었다. 밖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온 남편은 알코올, 솜, 부직포 걸레, 베이킹 소다 등 청소도구를 잔뜩 사와 결혼 후 처음으로 혼자서 대청소를 했다. 알코올로 구석구석 닦고 씻기는 삶고 딸만큼 완벽주의자인 남편은 딸에게 전화하거나 내게 물으며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했다. 나는 문자로 열심히 집안일을 가르쳐 주었다. 이후 남편은 내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내 심부름까지 들어준 건 아니었다.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직접 가져다 먹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문자를 보냈다. 알았어. 나 나갑니다. 나는 냉장고 속에서 물병을 꺼내 들고 갔다. 그리고 다시 문자를 보냈다. 냉장고 소독을 해야 될 거야. 내가 손대서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내가 맨발로 나가서 발 디딘 것도 그럴 수 있겠네. 마루도 소독하는 게 안전할 거야. 결벽증이 있는 남편은 그날 다시 온 집안을 소독해야 했다. 내가 방 밖을 나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요구를 들어주는 게 더 낫다는 걸 깨달은 남편은 그 이후 나의 심부름을 군말 없이 들어주었다. 식사는 주로 외식을 했는데 돌아오면 포장 음식을 방문 앞에 두기도 했다. 직접 밥을 하기도 했다. 그럴 때면 나는 방문을 반쯤 열어두고 남편의 요리를 코치했다. 대구에 있는 딸 내외가 걱정되었다. 몇 번이나 전화한 후에 딸과 연결이 되었다. 우린 건강하다고 하니 딸은 대구는 전쟁터라고 무겁게 말했다. 어제 내 환자가 한 명 죽었어. 아빠 나이인데 아빠처럼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어. 죽음과 삶의 거리가 너무나 가까워. 더 무서운 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감염시키게 되는 무증상 감염이야. 그러니 엄마 자가격리를 꼭 지키고 아빠도 웬만하면 바깥 출입 피하시라고 해. 갑갑하긴 하지만 생활은 불편하지 않았다. 화장실도 딸려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이 방 안에 구비되어 있었다. 그림도 그려보고 시 비슷한 것도 극적이었다. 휴대폰으로 영화나 유튜브도 보았고 아무 때나 친구와 수다도 떨었다. 피자나 치킨처럼 먹고 싶은 건 핸드폰으로 주문했고 남편이 받아다 내 방문 앞에 가져다 주었다. 고분고분 내 말을 들어주는 남편을 부려먹는 즐거움도 있었다. 내게 안방을 뺏긴 후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래서 안방 문만 열면 남편을 볼 수 있었다. 남편은 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코로나 관련 뉴스가 아니면 한창 인기 있는 트로트 경연 무대였다. 텔레비전을 보며 맥주잔을 기울이고 있는 남편을 보면 혼자 자유를 만끽하는 모습이 얄밉기도 했지만 방문을 열었을 때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했다. 자가격리 기간이 끝날 날이 가까워지니 더 좀이 쑤시고 따분했다. 밖이 조용해서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남편은 이불까지 덮은 채 소파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맨날 시끄럽던 텔레비전도 켜져 있지 않았다. 심심해진 나는 문자를 보냈다. 책 하나 갖다 줄래? 제목은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책꽂이에 꽂혀 있을 거야. 사실 그런 제목의 책은 없었다. 그 책 제목의 의미를 생각하며 열심히 책장을 뒤질 남편을 생각하며 혼자 킥킥댔는데 한참 동안 답이 없었다. 여보! 방문을 열고 소리치자 남편이 느릿느릿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문자 보낸 것 좀 봐. 남편은 천천히 팔을 뻗어 탁자 위에 휴대폰을 들었다. 메시지를 본 남편이 힘없이 말했다. 나 좀 쉬게 해줘. 온몸이 쑤셔. 안 하던 집안일에 내 시중까지 들어주느라 몸살이 났나. 살짝 미안해지는 순간 남편이 쿨룩대며 기침을 했다. 거실에서 자더니 결국 감기에 걸렸구나. 열이 있는지 체온을 재보라고 하려다 생각하니 체온계는 내가 가지고 있었다. 남편이 중을 대듯 말했다. 목이 따가워. 어쩐지 나도 머리도 아프고 목도 따가운 것 같았다. 나는 체온계를 귀에 꽂아 내 체온을 재어보았다. 37.1. 다시 재니 36.9부였다. 정상 체온으로 봐야 하나? 아닌가? 체온계를 들고 방문 밖으로 나갔다. 나는 눈 감은 채 얇은 담요를 둘둘 말고 웅크린 채 기침을 하는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염색할 때가 지난 회백색의 머리카락이 불길하게 흔들렸다. 광대뼈가 도드라진 옆 얼굴이 그새 많이 말라 보였다. 방을 두고 굳이 거실에서 생활했던 남편은 나의 건강 상태를 늘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체온계를 내밀려다 손을 멈추었다. 딸의 말이 떠올랐다. 아빠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해. 그러니 아빠와는 2m 이상 거리를 둬. 무증상 환자는 가까운 사람부터 감염시키니까.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가까이 오지 마. 신문에서 본 코로나 증상하고 비슷한 것 같아. 식당에서 주로 밥을 먹었고 슈퍼도 들락댔으니 그런 데서 감염됐을지도 모르잖아. 철렁 심장이 떨어졌다. 돌아서지도 다가서지도 못한 채 서 있는데 철렁 심장이 떨어졌다. 돌아서지도 다가가지도 못한 채 서 있는데 남편이 다시 기침을 했다. 나는 손에 들린 체온계에 36.9 숫자를 먹먹하게 내려다보았다.